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일상적인 행보임에도 일거수일투족이 꽤 관심을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총선의 출마 기류도 꽤 빨라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실에 한 장관 차출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영어도 안 되고. 그렇죠. 통역하고 통역 기관을 저희들이 이제 통역사가 아직까지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더우실 것 같아요. Are you okay? 총선 출마하는 얘기가 좀 변동이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들리네. 오늘의 개청은 특별히 감동적인 이유는 거창 주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Magandaan naman yung program na mas marami sa mga tutulungan. Mas nanadagdan marami sa gitna. 화이팅! 법무부!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최근 본인의 생각, 입장과는 크게 관계가 없이 정치적으로 매우 당기는 힘을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한 장관이 찾은 곳이 보수의 심장으로 부르는 대구였기 때문에 법무부의 공식 방문, 일상 방문임에도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법무부 장관 공식 일정이 제법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글쎄요, 법무부 장관의 통상 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까지 소화하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 정치적 해석 때문일 텐데 이번 주에 대전, 내일 화요일에 대전을 찾는 한 장관이 금요일에는 울산도 찾습니다. 각기 법무부의 통상 일정인데 또 해석들이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화면을 보면 뭐 전남북도 다녀오셨고요. 또 거창도 다녀왔고 뭐 하여튼 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만 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일정의 어떤 컨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법무부가 이제 이주 노동자들 문제, 또 이 출입국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 저출산이 되다가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이 와서 일하는 문제 이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 전체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이 잘 적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아마 장관으로서는 기본적인 역할인 것 같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가면 카이스트 방문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유니스트 방문하는데 예. 이게 대부분 다 이제 해외 인재들 와서 또 정착하는 문제, 또 절차를 밟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긴 한데 그러나 또 이게 이제 한 장관이 이제 점점 정치적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 또 언론의 노출 이런 것들 볼 때는 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최근에 대구 방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가서 하는 행동도 그렇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갑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격정지가 될 게 저는 충청으로 봅니다. 아하. 즉 충청이 어느 편에 들 것인가에 따라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지만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아마 그 다음 날 이제 지금 울산을 가는 것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부울경 관련된 또 있는 것이고 뭐 등등 이런 거 따지고 보면 다 예. 이제 연관된 것인데 아마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그만둔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 있는 이런 시설 한 번씩은 다 방문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R&D 예산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감론을 박 있었기 때문에 그 울산 일정도 좀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내일은 카이스트 청년층 법무부의 공식 일정은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 개소식 한 장관의 방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지도를 살펴보기 전에요. 글쎄요.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벌써 동훈여지도라는 한동훈 장관이 다녀간 법무부 장관의 공식 행보임에도 일부 팬카페나 온라인에서 저런 행보들을 주목하는데 일단 유인석 대변인님, 저 화면 보고 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진짜 전국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 아닌 정치인이 이미 돼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팬클럽이 있다 해도 저런 지도 만드는 의미가 있으려면은 저렇게 방문한 지역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비슷한 일정들을 다 소화했었어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김호수 당시 차관이랑 같이 소년원에 가서 재소자한테 세배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박범계 전 장관도 광주나 목포에 있는 스마일 센터 가서 다 방문을 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보였던 그런 지역민들의 반응은 제 기억엔 적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 방문하신 곳에 계신 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느냐. 예. 적어도 동원된 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런 지도까지 나오고 한동훈 장관 행보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석을 계속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 아닌 정치인이 이미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지도에 보면 뭐 마스크를 쓴 한 장관도 있고 뭐 목도리를 한 장관도 있고 뭐 이건 어쨌든 팬들이 만들어준 하나의 현상이니까 그냥 뭐 길지 않게 화면만 좀 만나보기로 하면 진짜 저희가 준비한 지도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여름에는 호남과 제주를 찾았고 그리고 전라북도 완주 최근에는 이제 거창 구치소 개소식에 참석해서 입장까지 밝혔던 한 장관인데 가장 더 정치적 해석을 많이 낳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 방문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울산 그리고 내일 대전 여기도 많은 취재진과 좀 시민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벌써 여기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해석이 법무부 장관의 통상 일정보다 더 커진 느낌입니다. 일단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보수 여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이걸 모를 리는 없을 테고요. 오늘 다시 한번 공식 행사에 참석한 한 장관을 향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거 이제 뭐 타고 가세요? 저는 오셔가지고요. 네, 다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을 드린 것 같고요. 더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보도라든가 뭐 추측이랑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 드리고 아까 드린 말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많이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한 장관의 있는 그대로 말을 저희 화면에 모아봤는데 사실 질문은 하나예요. 기자들이 기자의 주어만 바꾸고 약간 말만 바꿨는데 질문은 다 또 거의 비슷해요. 총선 출마 확실하냐?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은 어떻게 되냐? 대전 울산 방문은 출마 행보냐? 일단 한 장관의 핵심 내용은 다른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많이 이런 일정을 했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원석 의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답변도 하나인 것 같습니다. 때 되면 얘기하겠다. 이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뭐 구글링 말씀하시면서 그 전임 장관들이 했던 장관의 통상적인 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임 장관들하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위상이나 비중이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메시지가 달라요.
전임 장관들이 물론 이제 현장 방문 저렇게 했죠. 특히 이제 지난 정부의 전임 장관들은 대체로 정치인이었거나 짧게 장관을 했던 조국 전 장관 정도인데 이렇게 차기 총선에 여당의 기대주로서 예.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장관은 없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임 장관들이 했던 통상 일정이라는 얘기로 본인의 지금 일정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한 장관으로서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는 장관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또 하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날짜를 택일을 해서 예. 공식적인 선언을 할 텐데 미리 뭐 이제 언론에다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야당의 공격밖에 더 받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의 답변이라고 보고요. 저는 대구에 간 장면이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대구행. 그거는 상당 부분 기획되거나 기획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의도된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아무리 이제 시민들이 그 사진 찍기를 원한다고 해도 기차까지 미루면서 3시간 사진을 찍는 장관은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거기 서서 계속 사진을 찍기 때문에 사람이 더 모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정치 선언을 저는 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대구에서 했다고 보고요. 그걸 두고서 이제 뭐 대구 출마설까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좀 확대 해석이고 앞으로 한 장관이 어떤 형태로 어디서 본격적인 이제 정치 출발을 하게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 말씀은 박 의원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를 떠나서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대중적 인지도는 상당하다. 이거는 좀 동일하시는군요. 아니 그럼요. 예. 대구에서 그 장면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장면이고 네. 기차 좀 밀어가면서까지 사진 촬영 임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 보신 그대로의 오늘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과거의 다른 법무부 장관들도 만약 일정이다. 저의 중요한 일 열심히 하겠다. 법무부 장관의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한동훈 장관이 오늘 다시 한번 기자들 앞에서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급한 건 여당, 국민의힘이 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일부 좀 알려지기로는 보도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일단 국민의힘 대변인, 선임 대변인께서 나오셨으니까 실제로 여당 혹은 국민의힘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한 장관에 대한 차출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좀 알려졌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 뭐그 보도의 진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예. 적어도 저희 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굉장히 유효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후보 또는 뭐 선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당 상황 또 민주당 상황 총선 전체를 봤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한동훈 장관 정도로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없다. 그런 판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에서 옛날 표현식으로 하면 뭐 차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 그리고 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집중하는 이 마당에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저희 당 전략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시네요. 근데 제가 약간 듣다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따 차분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한 명인 장해찬 최고위원은 대구에서 3시간 미팅, 정치적 자산이니까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견제 효과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상대당으로서는 성주 대변인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야죠. 지금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법무부 장관의 법무행정을 잘 이용해서요. 정책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를 갔던 것은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뭐 질문에 대해서 계속 비슷하게 뭐 이미 말씀드린 걸로 갈무리하겠다, 가름하겠다 하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본인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총선 출마하겠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 것이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요. 출마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평가를 이제 정치판에 들어와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까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뒤에 숨어서 정치를 안 할 것처럼 하면서 본인은 솔직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솔직해지고 있구나.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국회의원이면서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장관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행방은 달라요. 그리고 나서 대구를 가면서 자꾸 이렇게 대구에 대해서 보수의 심장을 치켜 세우지만 저 아까 뭐 동훈지도, 동훈여지도를 보니까 광주도 잠깐 있던데 광주는 사실상 안 간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은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 광주에 가서 대구처럼 저렇게 막 사진을 찍고 줄을 섰다면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100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극단 정치에 기대서 본인의 정치의 출사표를 던진다는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인정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반론 차원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또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도 또 그만두지 않고 해서 겸직 논란은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대통령실에 한동훈 장관 차출을 좀 요청했다.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는 국민의힘 생각도 있지만 이게 대통령 생각도 대통령 생각이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본인의 결단 이런 것도 좀 많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총선이라는 게 결국 차기 주자들의 경쟁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에이스들이 사실 나와야죠. 예. 나와서 이제 경쟁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차기 대선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그냥 내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많은 분들이 뭐 한 장관의 출마 이런 것들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당시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뭐 소문도 있어요. 한동훈은 내가 따로 쓸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뭐 이 소문이 나 있긴 한데 예. 그렇지만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좀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 자체가 혁신위를 띄우고 하긴 하지만 국민에게 보여지는 중요한 것은 일단 인물이거든요. 인물. 그렇다면 일단 현재 전국적 인물이 과연 누가 있는가? 즉 저렇게 팬덤화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점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준석 신당 자체가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아직 이제 미지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바람을 어쨌든 간에 좀 대체해야 될 또 눌러야 될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동훈의 어떤 이 출마 이것만큼 좋은 카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출마를 좀 이 신당의 효과를 좀 상쇄시키는 그러한 욕구로 한동훈의 어떤 출마 이런 문제들이 아마 거론이 되면서 예.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돼 가면 대통령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사실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게 아무리 본인이 안 한다고 그러지만 주변과 국민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는 출마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주변과 어떤 이런 상황이 맞물려 가니까 본인이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이제 점점 소명을 어떤 따르는 그런 측면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 결국은 이번 총선,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 물론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력전인데 최전방 공격수가 지금 필요한 때니까 더 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 주도권 한동훈 장관 쪽이 좀 더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죠. 지금 왜냐하면 야당에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정권 입장에서 보면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로 탄핵까지 내걸은 마당에 어쨌건 이번 총선에 승리해야지만이 윤석열 정부가 온전히 5년 동안을 사실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주말 사이에 특히 이제 대구 방문 이후에 뭐 저렇게 시민들과 만나서 사진 촬영하고 이런 이례적인 장면들이 많이 연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다소 논란 반응도 분명히 있습니다. 혁신위 차원에서도 환영의 뜻이 좀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겠어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이민 정책 토론할 때 많이 만났는데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당이 잘 활용하고 또 그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감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서 본인이 워낙 그 대중적 지지와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당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보다는 혁신위 차원에서 쭉 이뇨한 위원장이나 오신환 혁신위원의 말을 들어봤다시
한동훈 장관에 갈 수 있는 최대치 칭찬들을 많이 쏟아낸 것 같은데 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면 이해가 편할까요? 아니, 지도부에서도 한동훈 장관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 반응이 먼저 나온 건데 예. 저렇게 혁신이 그리고 당 전체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신선하다. 그럼 뭐가 신선하냐? 우리 한국 정치, 이 대립적인 한국 정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민주당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맞서면서 뭔가 주창하고 있는 게 잘 보면 법과 원칙 그리고 논리, 절차 이런 것에 충실한 답변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 상황, 여야 관계를 보면은 그것을 떠나서 서로 숫자 그리고 서로의 어떤 맹목적인 어떤 입장만을 강변하는 가운데 대선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대선 때와 똑같은 그런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러한 것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도 중도에 계신 분들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한동훈 장관에게 관심을 갖게 되리라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신선하고 경쟁력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뭐 존경한다는 표현도 썼고요. 당에서 필요한 자원이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러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도 미래 경쟁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어제 저희 채널의 보도로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장관이 다음 달 중순에 물러날 거다. 장관직에서. 왜냐하면 혁신의 성패가 12월 중순쯤 되면 결정이 되고 이준석 신당의 창당 여부도 그쯤 되니까 아마 그쯤 한 장관이 거취를 결정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분석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이다. 세상 어느 만사에나 천재형이 있고 그다음에 노력형이 있다 봅니다.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하는 길을 찾지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만한 지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살아온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정치 영역에 들어온다면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갑자기 등장하시더니만은 딱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두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글쎄요, 뭐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장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뭐 높은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속내는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 그 채널A 보도 내용 사실상 이제 처음 알려졌던 시점 얘기도 좀 구체화된 것도 있고 아마 이제 용산 대통령 참모들이 출마를 위해서 개각을 한다. 근데 이 시점에는 한 장관이 합류를 하지 않고 여기엔 그 장관직 내려놓는 게 아니라 12월 중순 뭐 27일 여부가 얘기 나오는데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번 예산안은 제가 보니까요, 아마 내년 초 1월 1일 돼야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벌써 예산과 관련된 시각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 처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12월 말까지 이 장관이 나오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 날 D-Day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거기 어떤 인물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이 신당에 또 이 발족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좀 파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비춰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굳이 일찍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공직 사퇴 시한에 맞춰서 나오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때 되면 이제 총선 국면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국면이거든요. 굳이 이제 만약에 일찍 나올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약에 이제 교체가 되고 비대위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기현 체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혁신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렇다면 아마 한동훈 장관은 내년 초쯤에 본인이 일단 하면서 여론몰이를 시작하는 것들이 실제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 의원 말씀은 결국은 이제 보통 이번에 개각과는 상관없이 한 장관 총선 출마 시간표도 돼서 단 한 명 원포인트라도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오고 국민의힘의 합류 시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장관 시간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장관이 이제 어떤 초점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은 뭐 일단 연말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마 한 장관은
조금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한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컨벤션 효과 이제 처음에 그렇죠. 그런 효과도 좀 누려야 된다는 판단도 보수 여권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박원석 의원님,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 말씀 중에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대략 뭐 12월 27일쯤 본인 공언대로 한다고 하면 이때 좀 나오면 신당 효과도 잦아들 수 있지 않냐. 견제 효과도 확실하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판단인데 그거와 맞물려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장관을 가리켜서 이제 굽지 않는 복권 뭐 이런 표현도 썼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본인이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공직을 사퇴하고 이제 정치에 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마치 이준석 방지용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건 한 장관 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거고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최근 한 1, 2주 동안에 뉴스를 거의 이준석 전 대표한테 뺏겼거든요.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서 뭔가 이게 이슈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빅카드가 필요한 거고 한동훈 장관만은 카드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다만 시점이 뭐 12월 이른 시점이 될 거냐 아니면 12월 말 1월 초나 돼야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뭐 12월 이른 시점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시한이고 10일이 정기국회 폐회고 개각 발표가 빨라도 그 무렵 언저리에 날 겁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개각 명단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한동훈 장관만 별도로 나중에 연말 연초에 하느냐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동훈 장관으로서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장관으로 이슈가 집중됐을 때 이를테면 이준석 신당 차단 효과가 날 거냐. 근데 저는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좀 뉴스에 주요 이 스토리를 바꾸는 그런 효과는 있어도 직접적인 뭐 한동훈으로 이준석 신당을 막는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지금 이준석 신당의 윤곽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연락처 뭐 3만 몇천 명 모았다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신당의 윤곽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제가 보기에는 연말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이준석 신당에.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들 모아가지고 신당을 하는 거냐. 아니면 여야를 넘어서 이 정치권을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냐. 그 의미가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뭐 전자 정도라면은 그 파괴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이를테면은 당장의 민주당 비명계까지 포함한 어떤 시도가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목표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신당을 추진한다. 그건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후자일 경우에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한동훈 장관 견제를 다시 시작한 듯합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좀 사실과 다른 주장도 해서 뒷말도 나왔는데요. 그 화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토요일 날 이제 장관이 대구로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 황금 같은 주말 그 시간에. 그리고 내려가서 한 얘기가 어떤 대구 시민들을 이제 극찬하고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사실 총선 앞두고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보통 장관들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이 점이면 결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총선 치읓자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거거든요. 뭐 강선우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대구 행에 평가절을 했고, 근데 이제 안민석 의원은 황금 같은 주말인 토요일의 대구행. 뭐 본인 스스로는 착각할 수 있죠. 원래 금요일이 팩트고 팩트를 틀린 건데 주말에 토요일 대구행 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마치 정치적 쇼다. 주말에 간 거가 다 정적 행보다. 평가절하려고도 토요일로 가다 맞춘 거 아니냐는 여권의 비판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정치 행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뭐 착오다 왜곡이다 하는 것은 뭐 이제 평가의 영역이긴 하지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는 행보들을 TV로만 지켜봐도 이게 법무부 장관의 공식 일정보다는 정치 행보에 가깝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눈일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시민들이 몰려서 3시간 촬영하는 것을 계속해서 찍어주잖아요. 어느 법무부 장관이 3시간을 기다리면서 찍습니까? 물론
뭐 많은 팬들에 대해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예.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하고 일정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5일 살 수 있으니까 벗어나는 게 맞죠, 통상적으로는. 뭐 그거는 이제 생각마다 아니, 통상적으로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근을 한 상태에서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사실. 최근에 한 상태도 어쩌든 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예. 정치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직책이 있잖아요. 예. 뭐 총선 출마를 선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 오해받을 일을 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팬 서비스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대구를 갔던 것도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흔들기 시작하니까 예. 가서 한번 좀 한동훈 장관이 살펴보고 와라 예. 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인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이 좀 과하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행위는 맞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행은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사진 찍는다고 사람들 몰려든다고 평가절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야당에서 봤을 때. 오해받을 일을 할 필요는 없는데 예. 대놓고 했다 그거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장관의 그거는 뭐 오해 소진이 있을 수 있다는 논평은 존중하나 그 이후 행보는 뭐 법무부의 공식 일정 이후에 기차표까지 뒤로 미룰 정도로 여러 시민들의 반응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반대 입장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제 정리하기 전에 확실히 죄송합니다. 확실히 빨라진 한동훈의 총선 시계, 한동훈 장관의 총선 시계 하나하나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망이고 오늘 각 신문 조간 신문마다 여러 시나리오 한동훈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왔는데 일단 선택지가 많아요. 그동안 나왔던 종로설 혹은 마포로 가냐, 자객공천 얘기하냐. 오늘 저희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신지호 전 의원은 대선에 직행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총리를 맡을 거다. 물론 총선은 도와주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만약에 사지선다형이면 무게를 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저격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예를 들어 뭐 정청래, 안민석 의원 지역에 나가서 그럴 용도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결심한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분이 이제 인요한 위원장하고 한동훈 장관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뭐 굳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험지에 가서 뭔가 뭐 민주당이 거물하고 싸워야 된다. 뭐 이것보다는 오히려 뭐 비례대표 뒷번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조금 승리가 가능한 지역 가서 조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이 간단하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종로 선거에 또 그때 오세훈 시장이 그때 출마를 했다가 정세균 후보한테 되치기 당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당연히 당선되니까 외부 지원 활동을 많이 나갔어요. 예. 그 틈에 사실은 정세균 당시 대표가 굉장히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전국적 지명도가 높다고 해서 거기 가면 당연히 당선될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따르면 선거라는 건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험지 좋은 곳 있을 수 없다. 일단 지역구에 매이면 거기에 전면적 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중적 인지도가 그럼요. 있더라도. 지역민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온다고 해서 뭐 다 찍을 줄 같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해고, 오히려 지역에 갈 경우에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야지만이 찍어줍니다. 왜냐? 저 사람이 그냥 단지 우리 지역을 스쳐가는 지역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지역의 대표냐, 그걸 지역 주민들은 유심히 보거든요. 예. 그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도가 있는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장관은 만약 전국용으로 쓴다 그러면 차라리 비례대표로 가는 것들이 오히려 낫지도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여기 보면 뭐 제가 통상 번호를 1, 2, 3, 4 나눴을 때 3번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그게 시점은 12월 중하순 정도 된다면 뭔가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데 또 다른 일보다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이제 전국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거다. 근데 뭐 계속 이제 일부 보도는 종로 얘기도 나오고 뭐 일반 총리 얘기도 나왔으니까 다음 화면 볼게요. 그러면 좀 더 그걸 좁혀봤을 때 1, 2, 3, 4에서 그 비례대표 출마설, 뭐 박빙지 출마설보다는 이게 좀 낫다라는 게 만약에 이현정 의원의 논평을 받아서 윤석열 대변인에게 질문을 드리면 비례대표 출마설이나 혹은 보수 쪽에서 비교적 좀 유리한
뭐 한동훈 장관의 본인 고향, 뭐 혹은 뭐 학창 시절 보낸 것도 강남, 뭐 서초 이쪽이면 여기를 맡긴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선거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현종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는데요. 예. 서울에서 저희가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이 어디냐 볼 때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정도 될 텐데 거기에 출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제 평가절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뭐 정치 1번지라고 썼던 종로 그쪽 지역에 출마를 할 경우에도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도 하셨는데 황교안 전 대표도요. 지난 총선 때 종로 출마하면서 완전히 그 지역에 묶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대표로서의 역할을 총선 국면에서는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영향력을 전국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면 예. 그것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뭐 10번이라든지 그 정도 순번을 받은 상태에서 전국의 요충지마다 한동훈 장관이 가서 지원을 하고 또 선대위원장 정도 맡으면서 이 선거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을 발표하고 이런 차원이 훨씬 더 저희 당의 총선 준비에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시나리오는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다시 되돌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예.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을 하나도 얻을 가능성이 없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선거 지원을 못합니다. 예. 선거법 위반이에요. 때문에 병립형으로 선거제도를 돌렸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병립형으로 선거제도가 돌아간다는 보장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이제 막판까지 선거법 협상 줄다리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병립형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해요. 병립형이라는 게 이제 만약에 사전적 배경을 설명하면 과거 어쨌든 선거제도인 거죠. 과거의 선거제도처럼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순서를 주는 뭐 그런 차원에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역구 의석 수와 관계없이 어쨌든 득표한 대로 비례대표 그렇죠. 47석을 배분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로서는 현실성이 일단 그런 장벽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장관의 전국적 선거 지원이라는 것의 실질적 의미가 뭐냐.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어요. 예. 어디 가나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예전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왔다 가면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이게 검증된 어쨌든 이 전국구용 예. 이제 이 선거의 간판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검증이 안 됐습니다. 지지층 내에서 열광하지만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전혀 안 됐고 예. 정치적 공세가 집중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때문에 그건 굉장히 모험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도 어쨌든 당의 선거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기 정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수도권의 격전지에 출마해서 적어도 주변 선거 몇 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서 어쨌든 언론 보도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표적인 선거구로 회자되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선거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현재로서는 더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여기 계신 네 분과 함께 예측 점쳐보는 거니까요. 전망.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계속 기류가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언제 12월 뭐 중순쯤에 어떻게 아마 여당에서 총선 용산 대통령실 차출을 요청하는 이번 단계에서부터 뭐 영입하는 차출하는 형식으로 될 것이다. 어디에 아마 뭐 정확히는 몰라도 여기는 뭐 이제 아까 박원석 의원은 조금 결을 달리하셨지만 전반적인 선거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두 분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희 나름대로의 중간 정리는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하면은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이슈는 저희가 내일도 따라가면 되니까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차출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1위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민주당이 청년들 표심을 얻기 위해 새로 만든 홍보 연수막. 이게 청년 비하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 논란이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비명계도 비판 수위를 꽤 높였고요. 수습 과정도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당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홍보 시행사 뭐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뿌리 자르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 당에서 보낸 공문서를 보면은 사무총장 그리고 홍보위원장 한준호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청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든가.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방해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보신 이 현수막, 당에서 아닌 업체에서 캠페인 준비했다. 이건 총선연도 아니고 청년 대상도 아니다. 여기까지가 주말 새해 논란이 꽤 불거졌던 이 수습 과정이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어요. 명백한 잘못이다. 당의 불찰이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처음에 제가 저 문구를 보고서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문구를 써서 프랭카드 붙일 수 있지?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붙여 있더라고요. 예. 국회 이렇게 앞쪽에. 야, 저걸 만약에 우리 20대, 30대들이 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요즘 20대, 30대들이 그냥 우리 뭐 정치 관심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돈만 벌면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아마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도 저 문구에 대한 문제성을 못 느꼈다는 것,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 자체가 보면 저런 게 걸러지지 않고 버젓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뒷수습 과정이죠. 한준호 홍보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본인이 뭐 당에서 아닌 업체가 그냥 이런 거 다 알아서 합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은 그냥 자기들 결정 안 하고 업체에서 다 결정해서 그냥 다 붙이고 이런 조직인가요? 그 168석이라는 거대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한다는 게 정말 비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위원장이면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회피하려고 또 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무총장이 지금 대신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사과가 없죠? 저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버젓이 지금 총선용으로 2030으로 해놔놓고 누굴 겨냥해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알면 문제가 생기면 잘못했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왜 그걸 아니라고 그러죠? 전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애초에 좀 더 크게 사무총장 명의로 공문서가 돼 있다면 이원욱 의원 말만 따라 좀 더 전사적으로 했으면 수습이 됐을 수도 있었을 과정인데 사무총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고 현수막 게시 지시했다. 전국 시도당위원회. 드린 사과, 어제 비명계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도 사과의 방법에 대해서 꽤 비판하던데 저희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거 섬세하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죠.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번 말하자면 실수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들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옳아요. 그런데 해명 과정에서 남 탓을 한다는 거, 저희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 정부 지난 정권 탓한다, 남 탓한다, 책임지는 사람 없다 이렇게 비판하던 당이 왜 이 업체가 제작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에는 당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의 방식, 공감 지능 능력이 좀 우리가 부족했다.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한참 좀 많이 대응이 서툴렀고 예. 옳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소통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좀 느슨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듣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과연 들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 전체가 소통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지금 부족했다. 저는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요. 잘못한 부분 정확하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사과를 제일 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홍보위원장 총에서 인사 조치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처럼 그냥 밑에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 말씀할 때 윤석 대변인께서 살짝 웃으셨기 때문에 이따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본인들은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박원석 의원처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단체 대화방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항이 의원총회에서 보고 논의되지도 않았냐. 우리가 이런 사회를 지향하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긴 했는데
이건 비명 친명할 것 없이 꽤 비판 수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의 가치에 비추어 봤을 때도 요즘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고 각자 도생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젊은이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구조, 그런 환경, 그런 데다가 그런 교육 이게 이제 만들어낸 현상인데 과거의 민주당 같았으면 그런 구조나 그런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근데 이런 정당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젊은 세대들의 감수성에 맞춘다고 마치 광고 카피 뽑듯이 별 고민 없이 저렇게 장난 같은 문구를 뽑은 거에 대해서 민주당을 오래 했던 의원들이라면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이게 과연 우리 당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 이런 어떤 현수막 작업에 그 실무 책임 라인에 있던 분들의 무능과 무감각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과 무감각.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즘 젊은이들의 코드에 맞춘다고 장난스럽게 광고 카피 뽑듯이 저렇게 했는데 예. 생각이 너무 짧았고 요즘 2030들의 어떤 감수성이나 혹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접근을 한 거고 하다못해 당내에 있는 2030 청년 정치인들한테만 물어봤어도 예. 저런 건 채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렇게 그분들의 무능과 무감각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게 필터링이 안 된 채 사무총장 명의로 그냥 나간 것도 문제죠. 뒤늦게 조정식 총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과를 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뭐 업체 탓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한 게 여론을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청년과 뭐 기성세대 혹은 비명과 친명의 갈등이 좀 더 이것 때문에 불이 붙은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논평까지 나왔는데요. 자칭 홍보 전문가라고 불리는 민주당의 과거 전직 의원이 이 당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참전을 했습니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할 얘기 다 했는데 뭐가 더 궁금할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나라가 살고 봐야지 니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떼 분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이런 얘기 해놓고 티저로 해놓고 아무 호기심도 없고 짜증만 나는 이 문안을 보고 뭘 티저를 해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래? 저는 이재명 대표랑 가끔 전화통화하는 사이예요. 왜 저한테 안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나올 때 왜 저한테 한 번쯤 의견을 묻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홀드해놨다가 우리가 상의 좀 하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라고 하고 홀드하고 저한테 한번 물어보면 제가 몰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몰래 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진짜 알려주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안 물어봐서 답답하다.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짧게 유튜브를 통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바라봐하는 오늘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이 얘기하는 건 이거 운동권의 기득권 의식이다. 민주당의 팽배는 이렇게 비판하던데 과거에 서른 의원, 홍익표 의원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다. 4년 전, 뭐 2년 전 했던 물론 뭐 이들도 나중에 이걸 바로잡긴 했고 사과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진 거 아닌지 어떻게 좀 보세요? 기득권, 운동권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의식이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민주당 주류를 이루고 있는 60년대생 이상 그 운동권 분들이 20대 때 운동권, 학생운동 하던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난 가운데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학습을 했던가를 보면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40년 전의 어떤 시각으로 젊은 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그런 이분들은 그 운동권, 학생운동했던 그 시각 그대로 사회를 보고 있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고 정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과거 40년 전처럼 뭐 독재라는 단어를 쓰고 투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극렬한 정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기득권이라고 하면 뭐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과 40년에 흐른 이 현대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고 이 문구도 잘 보면요. 뭐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어. 이런 말이 한 5년 전에 나왔던 책 제목입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데 이게 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네. 이것도 당에서 거르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홍보 전문가가 있던 누가 있건 간에 당 전체가 굉장히 딱딱한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등장 이후에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보여줬던 민주당의 움직임도 보면은 민주정당으로 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한다면 현재 민주당 지도부 또는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그 고루함이나 딱딱함에 대해서 청년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생각하신 부분이 많을 거다. 이번 현수막 이 사건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며칠 뒤면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청년 관련 행사를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이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 때문에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주최하는 청년 행사는 취소됐다는 보도도 제가 방송 전에 접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또 하나의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겠는데요. 검찰이 오늘 이른바 돈봉투 재판에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 전체 명단 21명을 공개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100여 명을 불러다가 지금도 아마 소환해서 수사하고 있을 겁니다. 저와 관련된 사람이 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제가 직접 고통을 받는 것보다 견딜 수가 없고 그분들의 그 분노를 대신해서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시를 한 것이고 송영길 나는 배관 용접 공부부터 7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일당 4,300원 받으면서 제가 제 힘으로 가구 공장에서 택시 운전사로 살아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월급으로 어떻게 46억에 살고 있는지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라는 것이고 송 전 대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재산 관련 계속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재판이었나요? 그 21명 검찰의 시각이 담긴 그러니까 그 관련 모임에 참석한 인물들 21명 이현정 의원님 제가 이름은 다 읽지는 않겠는데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가 다 전면 부인하는 의원들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그동안은 일부 뭐 8명, 5명 공개된 적이 있지만 21명 전체가 법정에서 공개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20명 정도 된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어 왔고 그러면서 이제 뭐 10명 단위 이렇게는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이 21명 당시에 이제 송영길 대표의 지지자들, 지지 의원들 전체 어떤 참석했던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증언한 그 박모 씨라는 이제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같은 경우도 이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분들이 다 돈 봉투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더 이제 증명해야 될 문제고 일부는 이제 지금 소환 조사를 했고 관련된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송영길 대표 본인 뭐 계속 지금 조사하도록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송 전 대표에 대한 좀 조사가 이루어질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관련자 재판이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도 뭐 적극 나가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시겠다는 게 빨리 불러드려야죠. 그 지금 사실은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으로 홍보위원장 한준호 의원도 꽤 시끄러웠는데 일단 조금 전 SNS에는 전당대회 금품 수산살이 없다 SNS 올렸고 서영주 대변인님 뭐 그냥 팩트체크 차원에서 21명 중 일단 이제 제 법정 화면에 이 명단이 쫙 떴다는 건데 한 명도 본인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인정하고 시인한 의원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통상적으로 국회 업무 자체가 말하자면 당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뭐 경선 캠프에서 지지한다는 의원들이 뭐 이렇게 일일이 돌렸을 거 아니에요. 오실 거냐 안 올 거냐.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이 이런 여러 가지 포렌식을 통해서 엑셀 파일이나 파일을 종합하다 보니 21명 정도가 아마 송 대표 당시 대표의 어떤 그런 경선 캠프에서 참석했던 것 같다. 아마 정황상 저기에서 돈 봉투가 오가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박모 보좌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온다고 했다가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아마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돈 봉투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지지 모임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에 있어서는 검찰은 그냥 그 주장이라서 저는 명확한 물적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저 정도 했으면 저기 소환 조사를 해서 뭐 기소를 하든 어쩌든 재판으로 가야죠. 그래서 송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물병 어떤 발언 때문에 한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병이요? 한동훈 장관한테 물병을 던지겠다고 해서 그런. 근데 잠시 서영주 대변인께서 그때 그 출판 기념회 사회를 맡으셨었다면서요? 예. 근데 뭐 하여튼 맡았는데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본인도 좀 놀라셨어요. 송 전 대표의 발언이 놀라긴 좀 했죠. 거칠어서. 원래 저 정도 발언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처지 자체가 본인 조사 안 하는데 하지 않고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막 압수수색하고 괴롭히니까 아마 분통이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송 전 대표 검찰이 빨리 와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보면 근데 언론에 몇몇 이름 올랐던 의원들 있지만
처음 보는 의원들 이름이 있고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뭐 톡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검찰 오늘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이름을 좀 띄었고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일단 그 윤관석 의원은 일부 혐의를 재판 과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의 진행 방향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내부 얘기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또 다른 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출설도 계속해서 총선 차출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꽤 구체적입니다. 이재명이 답변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명백한 거짓말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바로 고발하게 될 겁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재명을 감옥으로 압송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옆집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 정화 운동의 대드라마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오라가라 그런다고 뭐 왔다 갔다 할 그런 처지는 아니고요. 뭐 15, 17군데에서 오라가라 하는 것들은 뭐 이제 갈수록 점점 이 선거판이 뜨거워지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 역시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여 군데 지역구에서 오라가라 했다는 원장관 얘기 있었는데 이건 국민의힘 내부 좀 여쭤볼게요. 아시는 만큼만. 왜냐하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장관 스스로도 개항을 해. 뭐 사실 지난 대선 기간부터 일타 강사 이재명 저격수로 본인 스스로 혹은 뭐 당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면 개항을 해 나갈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아예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이 원희룡 장관의 경우는 한동훈 장관하고 다르죠. 이미 3선 의원을 했고 대선 출마도 여러 번 한 분이고 직전 대선에서 당 경선 4위를 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분인데 이제 남은 건 대선입니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극적인 효과를 띠면서 총선에 출마할 거냐. 또 어떠한 성과를 얻어야 될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하실 텐데 그냥 밋밋한 데 가서 당선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아실 거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유력한 분하고 대결을 해서 승리를 얻는 것 그것을 또 가장 좋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 이재명 대표 지금 인천 계양을 또 나왔지만 그 전에는 고양갑 경기도 고양갑의 심상정 의원 맞아요. 그분하고 뭐 대결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뭐 정청래 의원 마포 의뢰 또 그런 또 대진표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뭐 개항 의뢰 그대로 뭐 말뚝을 박는다 이건 모르는 얘기잖아요. 민주당에서도 뭐 헌신을 하라고 하니까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그 상황을 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유력자와 한판 이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로 총선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고 만약에 전략 공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당대표급 당대표니까 이재명 대표와 몸값이 가장 높은 사람과 붙어야 본인 정치적 생명이 여러 가지. 뭐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여러 지역들이 나오니까. 원장관 스스로도 비대위원장 얘기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원장관뿐만 아니라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각을 앞둔 윤석열 정부 뭐 한 장관 얘기는 앞서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개항을 경기 고양 나오고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성남 분당을 얘기가 좀 있고 추경호 부총리도 이제 그 대구 달성 본인 지역구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뭐 의견도 내비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 의원님,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장미란 차관 얘기도 좀 나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총력전이네요. 뭐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렇죠. 뭐 영끌하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총선에 총력전을 펴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여당 입장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 이제 인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야 돼요. 근데 총선 앞두고서 인사청문회를 저렇게 이제 다수의 부처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게 여당으로서는 또 한편으로 상당한 정치적 이 부담이 되는데요. 이제 구인난도 구인난이고 또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도덕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로 인한 논란으로
총선에 부담이 되거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지금 나오는 전망은 뭐 최대 8명까지 거론이 되고 있지만 또 내각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그런 인사청문회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저게 그대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 사실 차관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총선 출마가 거론된다는 것도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출마 자원이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출마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 국무위원이나 어쨌든 이 지명도가 있는 차관을 지냈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후보로 차출할 만한 충분한 이제 이 요인, 그 동기부여는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변수겠죠. 이를테면 박진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은 내각에 계속 남아 있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강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험지 출마론도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까지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듯이 뭐 8명 차출 이게 현실화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장미란 차관이 경기도 고양 외 연고 얘기 나오면 고양에 장미란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저런 언론 보도들이 좀 군부를 때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잡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해 나서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나왔으니까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또 주요 이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비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 중인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정섭 차장검사를 이 사건 의혹 수사에서 제외하고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국내 굴지의 재벌의 부회장이십니다. 저렇게 대접을 받는 게 이게 적절한 관계인가? 우선 이정섭 차장 업무 배제 안 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금 처음 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업무 배제에 대해서 바로 판단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한테 감찰 자료로 이미 고발을 하셨으니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학은 먼지도 안 나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은 합니다만 검사 인사 조치 그리고 오늘 그 이정석 차장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찰이 시작을 했는데요. 검찰 얘기는 대검찰청의 일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서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 감찰을 진행하겠다. 조상규 변호사 어떻게 좀 해석하셨어요? 예, 검찰에서는 원칙대로 깨끗한 손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차장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차장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김성태, 쪼개기 후원,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김혜경 법카 사건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핵심 수사들을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의 그런 이제 뭐랄까요, 오류도 없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사 기간이 흠집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정섭 차장을 지금 수원지검으로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섭 차장 카드를 지금 손을 놓고, 그리고 이제 신봉수 지검장과 제1차장 검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세 가지 사건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들의 수사 의지가 꺾이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지금 한 명이 빠지더라도 다른 검사가 그 자리를 채우고요. 그리고 그 검사가 한 수사는 검사 전체가 동일하게 수사한 것처럼 그렇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 검사들의 수사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수사가 조금 지연될까 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민주당에서는 수사를 잠시 지연시키고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얻어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판 지연시킬 이유도 없어요. 뭐 이렇게 질질 끌어왔는데 더 얼만큼 지연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정섭 검사 같은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거는 정말 마음 아프게 아마 직무 배제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자료화면에서 봤겠지만
사진이 딱 찍혔잖아요. 본인이 수사하는 대상의 재벌 기업의 부회장과 둘이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줍니까? 온 국민이 쳐다봤는데. 당연히 이준석 검사에 대해서 업무 배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강제 수사를 하는 게 결국에는 총선도 다가왔는데 검찰이 자기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사진까지 나온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가만둔다? 이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정석 검사는 그냥 걸렸다라는 차원이고요. 저는 이거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좋아하시니까요. 뭐 그대로 좀 제대로 수사해서 자기 식구라고 해서 봐주는 관행들을 없애는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제 본인 관련 개인 비위 의혹이 있으니까 검찰도 자체 감찰도 하고 실제로 오늘 강제수에 나섰으니까요. 진위 여부도 한번 지켜보고 일단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했던 수사팀장이 오늘 업무에서 배제된 얘기, 강제 수사 대상이 됐던 얘기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출마 설 얘기를 해봤다면 국민의힘의 또 다른 변수 하나를 만나보겠습니다. 연락망 4만 명 넘었다. 이제 본인의 몸값을 좀 자랑하는 듯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대표가 주말 사이엔 3만 명, 월요일 오늘 4만 명이 넘었다. 온라인 열람망이 구축됐다고 알렸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한 40일 남짓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기대하는 만큼이나 아니면 광주의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바뀌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정치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걸 신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제가 도전하는 것이고요. 이제 본인 새몰이 혹은 이제 본인과 뜻을 같이 한 온라인 연락망이 주말에 2만, 3만 넘어서 4만 명 정도 된다. 그리고 물론 동일 인물이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누군가가 제기하긴 했는데 일단 그건 차치하더라도 글쎄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오면 박원석 의원께 첫 질문을 항상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요즘도 소통하시잖아요. 일단 4만 명이 넘었다. 이제 신당 창당의 퍼센트를 올라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잠깐 멈추고 57%인가 8% 멈추고 몸값을 올리는 대로 올리고 있는가 어떤 시각을 좀 저희가 갖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근데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이제 윤 대통령이 변하셔서 국정 운영의 기조가 달라지면 하고 싶어도 신당에 명분도 없고 공간도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달라지면 가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유턴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런 식의 시그널을 당내로 보내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각을 달리 교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카운트다운 하듯이 이슈의 중심을 어쨌든 본인 이슈의 중심에 본인을 위치해 놓고서 계속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일종의 하나의 이제 기획이고 전략인 거죠. 뉴스를 만드는 걸 하고 있다. 그렇죠. 저 이제 무슨 연락망이라는 것도 저게 이제 당원 모집이나 창당 발기인 모집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냥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 출신 지역이나 연락처 이런 것 정도를 규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창당 명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또 뉴스의 중심에 가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어쨌든 이벤트가 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신당 창당을 우리랑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원심력으로 작용할까 봐 계속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언급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 마땅한 지금 대-이준석 전략은 없는 채로 뉴스는 이준석한테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12월 27일이라는 예고된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초조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이준석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는 비난했다, 하루는 걱정했다 이런 걸로 대응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박 의원님, 그 뉴스를 만들어내고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근데 저희 뉴스탑만 하더라도 오늘 주요 이슈는 한동훈 장관 행보였잖아요. 그 한동훈 장관의 뉴스에 예를 들면 본인도 지금 약간 뭐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묻힌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경쟁자 혹은 긁지 않은 복권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또 거기에 이슈몰이를 하는 것도 이준석 전 대표의 전략이다. 아니면 본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이기도 하고 전략인지 본심입니다. 굳이 한동훈 그 장관은 예. 현재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현재 권력과 굉장히 가까운 뭐 2인자쯤 되는데 근데 미래 권력의 가능성은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미리부터 한동훈 장관하고 척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대중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인정하면서 원론적인 언급 정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 나오면요. 항상 실체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준석 효과가 실체가 진짜 있는 것이냐. 이준석 신당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분석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 전화번호가요.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예. 개딸들의 역선택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있는 전화번호가 그냥 넣기만 하면 실명이라든지 실제 전화번호가 전혀 인증되지 않는 그냥 한 명이서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아무 상관이 없는 전화번호가 등록되도록 돼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희 변호사 말씀은 제가 이거 직접 전화하지 않아서 완벽한 100% 팩트를 알 수 없으나 다만 이게 이 야당 사람들,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돼서 고려된다. 실체가 좀 없다. 뭐 이 정도로 순화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 말에 맞는 거라고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허풍이나 허세가 아니나, 그러니까 본인의 몸값 띄우기 위해서 그냥 허풍을 부리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자, 창당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얻고 실제 당원 명부를 만들고 그 실명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예. 그렇게 못하는 것이냐.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이슈나 효과가 지금 향후에 이전에는 있었을지도 모르나 예. 시간이 갈수록 없어졌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인여왕 혁신위원장한테 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인종차별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하고 정치를 같이 하고 싶겠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신당을 창당하면 어느 정도로 이제 인기가 있을 것이냐 여론조사도 유승민 전 의원을 껴서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같이 안 하면요.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예. 뭐 실체가 없다는 예, 평가절을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이윤석 대변인님. 허은하 의원의 말에 좀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표현, 여러 가지 평가들. 박정화 의원 얘기는 언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제 신당이라는 얘기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에서 지지자 이 연락망 구축한 것부터는 선을 좀 넘은 걸로 봐야 되겠죠. 엄연히 저희 당 당원인데 저희 당의 뜻과 100%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가운데 뭔가 다른 조직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당 전체로 볼 때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좀 결심을 많이 한다. 숙려 기간이 이미 끝난 것 같고요. 뭐 본인 스스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숙려 기간이 지난 걸 같고 당 입장에서는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것이 맞는 입장이죠. 같이 당을 했던 분이 한 명이라도 나가는 것은 어떻게 봐도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본인 스스로 당과 뜻을 달리하겠다면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다. 이 차원의 얘기인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탈당을 하지도 않았고 또 명확하게 신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해소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상황은 본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뉴스탑10에서 이준석 신당의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16.2%인데 6.2%로 잘못 나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시청자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
말씀까지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호랑이 잡을 칼을 쥐잡을 때 쓸 수 없다. 한동훈 장관의 의미심장한 행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탄핵을 위한 탄핵이냐, 야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하신 것 같고요. 좌우를 떠나 사람을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한준호 의원 억울하면 돈봉투 의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고죄로 고소하세요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원희룡 장관의 참전 얘기가 나오니까 뜨거워지겠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 바로 9위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주말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일단 사생활 영상 유포한 이 여성은 구속이 됐는데 황의조 선수도 피의자 신분이 됐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봤더니 황의조 선수가 가지고 있던 황의조 선수가 찍힌 혹은 어떤 사생활 영상 중에 이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의조 선수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러니까 불법 촬영 혐의로 이 경찰이 입건을 해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황의조 선수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불법적인 영상들을 촬영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었는데요. 지금 이 여성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 황 선수는 자신의 혐의를 그때도 부인했지만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황 선수가 정말로 이 촬영에 나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촬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황의조 선수도 국가대표팀에 합류해서 지금 다음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는데 본인 관련 논란 때문에 앞으로 좀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황의조 선수 얘기 과거에도 저희가 만나봤었는데 사건 개요, 수사 진행 상황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T1 완전 팬이라 가지고 여기 온 것도 기분이 좋고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추운 줄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앞에서 경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 이제 네, 너무 고맙다. 네.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회적 관심이 높지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어제 서울 고척돔을 뜨겁게 달궜던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그러니까 이른바 롤드컵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 사실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많았지만 이 페이커의 인기를 업고 혹은 롤드컵 자체의 열기가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명입니까? 4억 명이 넘게 이걸 한국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누적 접속자 수가 4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롤이라는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 줄임말인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전 세계에서 월 이용자 수가 1억 명에 달하는 인기 게임입니다. 예. 그 게임의 결승전이 치러진 건데 우리나라 게임 종주국이기도 하고요. 정말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e스포츠 종주국입니다. 예. 거기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이게 게임이 공식적으로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흥행 요소와 이 기술적인 객관성 모두 다 갖췄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봉이 70억이 추정된다는 저 페이커 선수의 우승 소감 얘기까지 저희가 롤드컵 이슈 짧게 만나봤습니다. 월요일 뉴스탑 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